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이고 슬아에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는데 10여 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서 저는 남편 사후 옷 수선집을 운영하며 밤에는 봉제 공장 아르바이트까지 뛰면서 나름 억척스럽게 하나 있는 아들놈을 키워냈죠.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으니 그날은 결혼식 당일부터 감개무량하고 기분이 좋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안 오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웃기도 바쁜데 뭐하러 울어. 너 나 축가 듣다가 안 울게 조심해라. 엄마도 참. 근데 여태 혜미가 식장에 도착을 안 하네요. 신부들은 원래 화장하고 머리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다. 아직 시간도 넉넉한데 너무 재촉하지 마. 처음엔 며느리가 신부 화장이 더뎌져서 조금 늦나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예식 시간이 거의 다 와가는데도 며느리가 도착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태성아, 너 혜미한테 전화해 봤니?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엄마. 뭐라고? 혜미가 전화를 안 받아?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설마 결혼식 당일날 무슨 일이 있으랴 싶어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식 시간을 10분 넘겼을 때까지도 식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며느리였어요. 그때 비로소 뭔가 잘못됐나 싶은 강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식 시작할 시간 됐는데 신부가 안 보여? 아직 식장에 신부가 도착도 안 했다고 지금 수근거리던데? 오다가 뭐 사고라도 난 거 아니오? 저는 다급한 마음에 며느리가 신부 화장을 받기로 한 미용실을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오늘 신부 화장 받기로 한 나혜미 신부 시어머니인데요. 신부가 도착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직 오질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요. 네? 나혜미 신부요? 나혜미 씨, 어제 저희 샵으로 전화가 와서 오늘 신부 화장 예약 캔슬하셨는데요? 뭐라고요? 미용실 예약을 캔슬했다고요? 네, 저희 샵 측에서도 엄청 황당했어요. 하루 전에 전화 와서 신부 화장이랑 머리 손질 모두 캔슬한다고 하셔서요. 전화를 끊고 밀려오는 당혹감과 불길함을 겨우 누르고 있는데 아들이 헐레벌떡 저에게 달려와 소리치는 겁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혜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결혼식장에 못 오겠대요. 뭐? 신부가 결혼식 당일날 식장에를 못 온다니? 무슨 사고라도 난 거니? 그게 아니라 저랑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대요. 아니, 하루아침에 변심을 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되도 않는 말이야? 지금 저도 너무 황당해서 다시 전화했는데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아요. 지금 사부인 어디 계시니? 혼주 대기석에 앉아 계세요. 저는 당장 사부인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사부인, 혜미가 결혼식을 파토내겠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저도 지금 혜미와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저 역시 금시초문인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네요. 제가 따지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런 대답을 하는 사부인이었어요. 아니, 사부인께서도 혜미와 연락이 안 되신다고요? 네, 어젯밤까지만 해도 맑은 얼굴로 내일 결혼식 긴장된다면서 제 곁에서 잠든 아이가 새벽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저 친정언니 따라 미용실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지금 저희끼리 아웅다웅 할 때가 아니라 일단 하객분들께 죄송하다 하고 이 상황을 단도리 해야 할 것 같군요. 사부인과 상의 끝에 일단 신부가 타고 오던 차가 사고 나서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취소하게 생겼다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하게 짝이 없는 결혼식 파토 사건 후에 며느리는 아예 양가 가족들 모두에게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혜미가 연락이 아직도 안 된다는 말이냐? 저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다.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이 문자 남긴 후로는 더는 제 연락을 안 받아요. 너 혜미네 집에 찾아가 봤어? 몇 번이나 찾아가 봤지만 장모님 몸져 누워 계시고 장인어른이 제게 무릎 꿇고 사과하시는데 더는 거기 못 가겠어요. 결혼식 날 파토 내고 도망간 신부 두고 너 아직도 장모님 장인어른 소리가 나오니? 엄마, 저도 안 그래도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데 왜 엄마까지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 미안하다. 혜민의 집 주소 줘봐. 나라도 한번 다시 찾아가 보게. 엄마가 찾아가신다 해도 뾰족한 게 나올 리 없어요. 가셔봤자 더 마음만 답답해지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일단 사부인 댁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찾아가자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던 사부인이 나와 저를 맞더군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요.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데 제가 찾아뵈야지요. 혜미는 여태 감감무소식인가요? 지연이 통해서 무사히 잘 있다고 간간히 연락은 하는 모양인데 생사확인 남기는 문자 말고는 집안 식구 연락을 아예 받질 않네요. 혜미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고요. 다행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살아있다는 문자는 지연이한테 남기니까요. 결혼식 전날까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혜미가 있었단 말입니까? 저도 그걸 정말 모르겠어요. 결혼식 날 그리 도망갈 아이 같았음 뭔가 징조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다음날 예식 긴장된다고 제 옆에서 잠들었던 딸아이가 갑자기 결혼식 날 새벽에 사라졌으니까요. 경찰서는 살아있다는 연락이 오는 상황에서는 가출도 실종신고도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도 너무 황망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큰일을 두고 폐를 끼쳐서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사부인. 딸 자식 잘못 키운 제 잘못이니 저를 탓해주세요. 고개를 푹 수그리고 반백의 바깥사돈이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겁니까, 사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혜미에게 뭔가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죠. 저도 그 이유라는 게 대체 뭔지 알지 못해 속이 답답해 미칠 노릇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아들 말 맞다나 사돈 댁에 길게 있어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다는 걸 알겠더군요. 사돈어른 눈치를 보아하니 뭔가 혜미에 관해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속인다는 기색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저희 아들은 증발해버린 예비 신부를 찾겠다고 한동안 전국 팔도를 유랑하듯 이잡듯 뒤지고 다녔습니다. 평소 혜미가 좋아하던 곳, 둘이서 여행을 갔던 곳, 가보고 싶어 했던 곳, 아주 작은 어떤 연줄이라도 혜미와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속속들이 찾아다니며 혜미의 행방을 쫓았지만 며느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한동안 아들 녀석의 연락조차 받지 않던 며느리가 어느 날은 아들 전화를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하필 그날 한밤중에 잠에서 깬 나머지 화장실에 가다가 아들 녀석이 방에서 하는 통화를 그대로 듣고 말았어요. 혜미야, 너 대체 어디야? 제발 너 있는 곳 어딘지만 말해주라. 어? 나 있는 데는 알아서 뭐하게. 우리가 끝내더라도 일단 만나서 얘기해야 할 거 아니니. 태성 씨랑 나랑 끝난 마당에 만나서 뭐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차갑게 하니? 우리가 이렇게 문자 하나, 톡 하나로 끝낼 사이야? 남자, 여자 사귀다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거야. 태성 씨, 나 다른 남자 생겼어. 뭐라고? 너 그거 거짓말이지? 아니, 진짜야. 나 결혼식 날 받아놓고 다른 남자에게 눈이 돌아 한마디로 사랑의 도피행각 중이라고. 네가 그럴 리 없어.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혜미야. 다른 남자 생겼다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먹니? 나 내일 출국하니까
내일부턴 정말 연락 안 될 거야. 번호도 바꿀 거고. 나 이 남자랑 새 인생 시작할 거니까 다신 내게 연락하지 마. 혜미야, 혜미야, 전화 끊지 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너 나한테 왜 그래? 전화를 끊고서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듯한 울음을 토해내는 아들 녀석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게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뻔뻔하게 우리 아들에게 저런 상처를 주는 혜미가 도무지 용서가 되질 않더군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시련의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술이니? 엄마, 저 당분간만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분간? 너 회사도 돌아오면 저녁도 안 먹고 매일 술만 들이붓는 거 벌써 한 달째야. 그럼 괴로워서 미치겠는 걸 저더러 어쩌라고요, 엄마. 괴롭다고 그리 술만 들이부으면 너 몸 상하는 건 생각 안 하니? 밥 좀 안 먹고 술 먹었다고 몸 그리 빨리 안 상해요. 너 그러는 꼴 보는 엄마 속은, 엄마 속 문드러지는 건 생각도 안 해? 혜미가 어느 날 갑자기 변심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남자한테 홀랑 가버릴 수 있는 건지요. 어리석은 녀석아. 떠난 버스랑 가버린 여자는 잡는 게 아니랬어.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너 싫다고 가버린 여자 하나 때문에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폐인처럼 지낼 작정인 거야? 혜미는 변심했는지 몰라도 저는 아직 마음속에서 혜미를 못 뽑아냈다고요, 엄마. 서른도 한참 넘은 아들 녀석이 예비 며느리의 결혼 파토에 가슴을 탕탕 두들겨가며 목 놓아 우는 모습을 저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봐야 했습니다. 속이 터지고 아주 제가 병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빈속에 술 들이붓지 말고 이거라도 좀 먹으면서 마셔라. 저는 속상한 마음에도 아들이 골병 들까봐 안 먹겠다는 안주를 부지런히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아들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퇴근한 아들은 샤워도 안 한 채 술만 들이붓다가 고주망태가 되어서 지방 침대에 쓰러져 잠들어 버리더군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서 수건에 뜨거운 물을 적셔서 가져다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고 거실로 나오던 참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한밤중에 대체 누구지 싶은 마음에 나가봤는데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늦은 밤 기별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의 주인공은 바로 결혼식을 파토내고 도망가버린 예비 며느리 혜미였어요. 아니, 혜미, 네가 여기를 어떻게... 너 미국으로 출국했다던데? 어머니, 지금 혹시 아내 태성 씨 있나요? 잠들었죠? 술 먹고 지방에 뻗어 있다. 태성이는 왜? 이제 와서 뭐 설마 태성이 걱정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저는 며느리를 보고 고운 말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어머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잠시만 밖으로 나오시겠어요? 태성 씨 모르게 어머님께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좋다. 혜민이가 무슨 말 하나 드러나 보자. 저는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을 겨우 누르며 며느리를 따라 나갔습니다. 아들 녀석이 심리가 불안정하고 감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집안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보다 차라리 밖에서 며느리와 단판을 짓는 편이 아들에게도 좋을 거란 판단이 들어서였죠. 며느리와 함께 동네 근처의 24시간 무인 카페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게 됐더랍니다. 그런데요, 무인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제게 용서를 비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수작이야? 이제 와서 네가 이런다고 달라질 게 뭐 있니? 뭐라고 저를 욕하셔도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믿고 예뻐해 주신 기억이 있어서 제가 차마 어머님께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큰맘 먹고 찾아온 겁니다. 진실이라니. 대체 내가 모르는 진실이 뭔데?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 절대로 형석 씨에게는 전하지 않는다는 약속부터 해주세요. 알았다. 그리 할 테니 말을 해봐. 저 사실은 결혼식 날 전까지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암 환자의 몸으로 결혼을 한다는 건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암이라니. 네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야? 네, 어머니. 결혼식 앞두고 한 2주 전인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을 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큰일 앞두고 긴장해서 신경성 위염이 도졌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장암 2기 판정이 나왔고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의사 말이 제가 나이가 젊고 위치가 안 좋다 보니까 예후를 좋게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몸 상태면 출산도 불가능하고 생존 가능성도 낙관 못한다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정도 것이어야지. 대체 왜 이런 변고가... 혜민이 부모님들은 아시니? 너 아픈 거? 아직 부모님께도 말씀 못 드렸어요. 이런 큰일을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면 어쩌자는 거야? 결혼식 전날까지도 전 태성 씨와 결혼해야 마느냐 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결혼식 며칠 전까지도 다른 병원 돌아다니며 혹시나 오진이 아닐까 재검받느라 정신없었고요. 다른 병원서는 뭐라고 그러던 다 소견은 같았어요. 결혼식 전날까지 고민하다가 이런 몸으로 식장 들어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파토냈어요, 어머님. 그런 말을 털어놓더니 오열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먹고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곧 모두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며느리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혜미, 너 그래서 불어 결혼식 당일날 파토를 냈다는 거야? 네, 어머님. 조금만 시간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 고생은 안 시켰을 텐데. 죄송해요. 아니다. 네 말 듣고 보니 나라도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 그래도 그렇지. 당사자인 태성이에겐 말을 했어야지. 태성 씨는 마음이 약하고 착해서 제가 아픈 거 알면 더 결혼하려 들 사람이라는 거 알았으니까요. 저 하나 아프고 말지 태성 씨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혜미야, 부부란 일심동체란 말이 왜 나오겠니?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란 결혼 서약이 왜 있는 거겠어? 어머니, 저는 결혼식 전에 암인 걸 알았잖아요. 암 투병하려면 현실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출산도 힘들 텐데 태성 씨에게 짐만 되는 아내가 되는 건 죽기보다 싫었어요. 혜미야, 그래도 태성이가 알면... 그래서 어머님께만 말씀드리고 태성 씨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제가 신신당부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암에 걸렸단 사실을 태성이에게 말하지 말란 거야? 네,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저 태성 씨 마음 정리하게 하려고 일부러 다른 남자 생겼다고 거짓말까지 했고 그 말 태성 씨는 믿고 있어요. 혜민이가 변심해서 떠난 줄 알고 태성이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기나 하니? 저도 태성 씨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파요, 어머니. 그렇지만 100번 생각해도 제가 떠나주는 게 태성 씨 미래를 위해서 좋은 길이에요. 그게 옳아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혜미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 녀석에게 며느리의 투병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잠에서 깬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엄마, 이 시간에 어딜 나갔다 오세요? 잠이 좀 안 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길이야. 위험하게 이런 시간엔 산책하지 마세요. 알았다, 태송아. 네, 엄마. 아니다, 너도 내일부터는 술 좀 줄이라고, 이 녀석아. 알겠어요, 엄마.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고민하다 결국 그날 혜미를 만나고 온 말을 아들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약속을 하고 헤어지긴 했지만 혜미가 변심하고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며 영 마음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정신 차리겠다더니 또 술이니? 오늘까지만 마실게요. 너 그 말한 거 벌써 몇 번째인 줄 알아? 술 마시면 그래도 마음 갑갑하고 괴로운 게 좀 누그러져요. 그래서 그래요. 저 요즘 진짜 죽기 살기로 맨정신으로 버티고 회사 나가고 그런다고요. 괴롭다는 듯 말하면서 그날도 어김없이 소주잔을 기울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너 혜미가 변심한 거 아니면 정신 차릴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성아, 실은 전 말을 하려다가 또 막상 한참 고민이 되더군요. 사실을 말하자니 혜미와 한 약속이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마세요. 넌 혜미 말고는 다른 여자 눈에 안 들어올 것 같니? 그럴 여자 같으니까 제가 결혼도 결심했던 거죠. 엄마 아시잖아요. 저 혜미 이전에 다른 여자들 만나봤지만 결혼까지 결심한 여자 없었던 거요. 원래 제가 비혼주의이기도 했고요. 너 싫다고 가버린 혜미가 여태 그리 좋아? 머리론 날 배신하고 떠난 여자다 정리가 되는데 마음으론 아직도요. 바보 같죠,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소주를 삼키는 아들의 눈가가 또 시큰하게 붉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혜미 변심하고 떠난 거 아니야. 실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너에게 거짓말하고 결혼식 파토 낸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미가 아프단 말씀이세요? 그래, 나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 한밤중에 혜미가 날 찾아왔더라. 그런데 왜 전 몰랐죠? 그날 넌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혜미가 너에겐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도 부탁하며 밖에서 만났으니까. 엄마, 혜미가 대체 어디가 아프단 거예요? 심각해요? 일단 놀라지 말고 잘 들어. 혜미 암이란다. 대장암 2기. 뭐라고요? 암이요? 그래. 결혼식 얼마 전에야 알았고 그래서 고민하다 결혼식장에 안 나타난 거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서 걔는 왜 내게 이런 방구 말을 안 했대요? 너 걱정시키기 싫고 결혼해서 너에게 짐 되기 싫었단다. 무슨 그런 바보 같은 말이 다 있어요. 그럼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둥,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둥 다 거짓말인 거잖아요. 너 단념시키려고 한 거짓말이야. 전 그런 줄도 모르고 혜미 원망만 했는데 나쁜 년이라고요. 너 혜미 암이라는데 정말 자신 있니? 자신이라뇨? 암 투병하는 와이프 신부로 맞을 자신 있냐는 거야. 엄마, 혜미가 아픈데 당연히 제가 더 남편으로 옆에서 지켜줘야죠. 그럼 긴 말할 것 없겠구나. 너 이제 그만 징징거리고 혜미한테 가봐. 혜미 연락처 엄마는 아세요? 이거 바뀐 새 번호야. 전화하고 가봐라.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더니 당장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두어 시간 후 혜미를 데리고 집으로 같이 온 아들이었어요.
둘이서 같이 오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인데 그래? 저랑 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햄이야,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도울게. 너도 완치를 해라. 그리고 결혼식 꼭 다시 올려. 어머니,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진작에 우리에게 털어놓았으면 좋았을걸. 저는 눈물을 쏟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더랍니다. 사실 며느리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대장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중이었고 암의 위치가 아주 애매하고 위험한 곳인데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죠. 엄마, 아무래도 햄이 치료를 위해서 미국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미국까지 암 치료를 하러 간다고? 햄이가 걸린 암이 수술도 그렇고 항암 치료도 그렇고 변수가 많이 작용해서 그 분야 명의가 미국 병원에 있다는데 거기서 수술받고 치료를 제대로 받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미국 가서 치료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안 그래도 치료비가 제일 걱정이에요. 돈이 얼마나 든다고 하더냐? 아, 못해도 억소리 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마련해봐야죠. 며느리의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견적을 내봐도 3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이 무척 비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암 치료로 유명하고 또 그 명이라는 의사가 젊은 암 환자들을 잘 살려내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에서 1억 원을 마련했고 남은 2억 원은 제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남편 살아생전 저와 남편이 평생에 걸쳐 모은 유일한 재산이 달랑 집 한 채라 그런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더군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너무 송구해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목숨 살리는데 필요한 돈인데 너도 그런 소리 마라.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 얼마나 힘들게 마련한 집인지 제가 태성 씨에게 다 들어 알고 있어요. 돈이야 다들 어렵게 벌지. 쉽게 버는 사람이 어디 있다든. 그래도 돈은 다시 벌지만 사람 목숨은 2번 못 구하는 거니 너는 아무 생각 말고 치료에 전념하렴. 저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꼭 낫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래야지. 햄이야,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번쩍 차리면 산다지 않니? 세상사 아무리 힘들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일도 다 마음먹기 나름이란다. 햄이 너는 꼭 건강해질 수 있어. 내가 매일 기도하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와 아들이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갈 때 양가 식구들이 모두 나와 눈물의 마중을 했더랍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도 병간호를 위해 함께 미국행을 택하셨죠. 사부인, 저희 딸 병원비 마련하신다고 집까지 담보로 대출 받으셨다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닌데 십시일반 서로 도와야죠. 시집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딸내미인데 암투병부터 하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혜미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 마세요, 사돈. 고맙습니다, 사부인. 타국까지 가서 병간호 하시려면 힘들 텐데 잘 챙겨 드시고요. 아픈 환자랑 우리 이서방이 걱정이죠. 그래도 이서방 먹는 거 제가 잘 챙길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사부인도 건강 잘 챙기세요. 병간호하는 사람이 되려 환자 되는 경우도 흔하다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사부인. 혜미야, 넌 아무것도 걱정 말고 네 건강 회복하는 데 우선하고, 알았지? 저는 떠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부인은 미국으로 떠나 한 2년 가까이를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옷 수선실을 운영하고 또다시 야간 봉제 공장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미국으로 건너간 지 2년 반이 좀 지나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저 오늘 꼭 알려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소식이길래? 평소 전화가 오는 시간이 아니었기에 저는 솔직히 덜컥 마음이 내려앉으면서 혹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은 걱정이 앞서더군요. 혜미가요. 혜미가요, 엄마. 말을 꺼내놓고 하지도 못하고 서럽게 우는 아들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며느리에게 안 좋은 일이? 그런 생각이 들며 겨우 아들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길래 말도 못하고 우니? 태성아,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무슨 일인지 말을 좀 제대로 해봐라. 응? 엄마, 혜미가요. 이제 정말 암 완치됐대요. 뭐라고? 정말이야? 수술받고 나서 3차 항암 결과 나온 거야? 이제 더는 전이가 안 됐고 수술 예후도 좋고요. 녀석아, 그런 좋은 소식을 말하면서 왜 울어서 엄마를 걱정시켜? 너무 좋아서 제가 감동해서 그랬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가 고생해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귀국해서 저랑 혜미가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건강해졌대요. 이거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서 제게 그런 말을 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저 역시 전화를 끊고도 한참 오열을 하고 말았죠.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며느리는 얼마 후에 아들과 사부인과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 신혼집 구하는 대신 엄마랑 같이 합가해서 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나야 좋지만 혜미가 불편하지 않겠니? 엄마, 합가 제안은 혜미가 먼저 한 거예요. 어머니, 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고 갚아드리려고요. 아이고, 네 말이 벌써 효도다. 그리고 암 환자는 완치해도 방심하면 안 된다. 같이 살면서 혜미 너 먹을 거나 식단 내가 신경 써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일 것 같긴 하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식사는 제가 차려야죠. 아니야, 너 몸 회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나았다고 마음 놓지 말고 평생을 건강관리 신경 써야 돼. 그렇게 저는 아들, 며느리와 합가를 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아들은 긴 휴직 끝에 다시 무사히 회사에 복직을 해서 다니게 됐고,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며느리는 이참에 자기 가게를 오픈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어머니, 저 이번에 제 이름 걸고 옷가게 내보려는데 어머니도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가 사업 시작하는데 내가 할 일이 딱히 있겠니? 어머니께서 수선 전문이시니까 그걸 제 가게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20대 초반에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실력 있는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며느리만큼 제대로 대학까지 나와서 전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옷수선 일을 하다 보니 처음부터 며느리와 잘 통하는 게 있었죠. 처음 제가 일하는 수선실에 인사를 온 며느리는 어머니, 수선실 딱 보니까 어머님 내공이 그대로 팍팍 느껴지네요. 너무 멋있으세요. 그런 말을 하면서 엄지를 치켜들어 주던 며느리였죠. 어찌 보면 혜미는 명문대학 출신의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디자이너인데 동네 옷 수선집을 하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게 겸손하게 예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스커트 단이 애매한데 뭐 대신 달 게 있을까요? 거기 딱 과하지 않게 덧댈 프릴이 있는데 이거 어떠니? 어머, 원단 재질이며 색감이 너무 찰떡으로 맞아떨어지는데요? 이거 프릴 달아서 리폼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정도는 너도 하지 않니? 뭔가 어머님 바느질 솜씨랑 재단 솜씨가 맛이 달라서요. 전 옷 디자인은 잘하는데 이런 리폼은 잘 못하기도 하고요. 아들과 연애 시절에도 제 옷수선집의 단골 손님이 햄이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성정이나 취향 등도 남달리 잘 통하는 데가 있었죠. 어머니, 대체 저런 옷을 왜 백화점씩이나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걸까요? 너도 그런 생각했구나. 나도 진짜 멋지고 예쁘게 뽑아낸 옷 아니면 저런 건 참 돈이 아깝더구나. 어머님이랑 저는 보는 눈이 비슷해서 대화하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시쳇말로 코드가 맞는 거지? 맞아요, 어머니. 저랑 어머니는 코드가 딱 맞아요. 건강을 회복한 며느리는 원래 다니던 의류회사에 복직하는 대신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네 며느리 암 완치하고 옷가게 한다고? 응, 미국까지 가서 고생하며 수술받고 치료받았는데 결과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지 뭐야. 딸도 아니고 며느리 병 고친다고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치료받게 하는 너 같은 사람도 흔치는 않을 거다 얘. 며느리도 자식이나 매한 가지잖니. 아들내미 배우잔데. 너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 하는 소리지. 며느리가 옷가게 하면 너랑 동종업계 아니니? 아유,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는 명문대 나오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전문가고 나야 그저 조그맣게 동네에서 옷수선 가게 하던 사람인걸. 네가 집안 형편만 좋았으면 대학 가고도 남았지. 경자 네가 모자라서 대학 못 간 거 아니잖니? 너 학교 다닐 때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너 양장점 내도 될 정도로 솜씨 좋은 거 다 아는데 뭐. 아니야, 양장점은 무슨.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고 너 닮아서 손재주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나는 아마추어고 며느리는 전문가라니까. 저를 아는 친구들은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좋겠다고 덕담들을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건강을 회복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다행이었지만 내심 저는 아들 내외가 제대로 결혼식을 못 올린 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혜미야, 너희들 말이야. 이젠 결혼식 올려야 하지 않겠니? 안 그래도 그 말을 제가 꺼냈는데 혜미가 아직 싫대요. 아니, 왜? 건강도 다 회복했고 이제 결혼식 못 올릴 이유가 뭐라고? 자기가 치료받는데 돈을 많이 써서 사업 열심히 해서 엄마께 그 돈 다 갚기 전까지는 식 안 올린다고요. 혜미야, 무슨 그런 말이 있니? 결혼식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께서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신 거 그건 제가 다 해결하고 뭘 해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리 식부터 올리라고 해도 고집을 부리는 며느리였죠.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열심히 해서 어머님 빚 2배로 갚아드린 다음 그때 멋지게 결혼식 올리려고요. 며느리는 밤잠을 줄여가면서 새로 시작한 사업에 열심이었습니다. 혜미야, 너 요즘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저 안 그래도 그간 병원에서만 지내느라 너무 일이 하고 싶어서 혼났는걸요? 그래도 건강 돌보면서 해야지. 겨우 몸이 회복됐는데 그러다 또 건강 상할까 걱정이구나.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건강한 집밥 먹어서 저 괜찮아요. 밥은 밥이고 사람이 쉬지 않으면 몸은 축나게 되어 있는 거야. 적당히 잠도 자가면서 일하렴. 어떻게 찾은 건강인데? 네, 어머니. 어머님 말씀 명심할게요. 며느리는 타고난 성격이
뭔가 일을 하면 끝장을 보고 부지런히 파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런 성격까지도 저를 많이 닮은 며느리였죠. 혜미야, 아침밥은 내가 차린다니까. 잠도 모자른 애가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엌에서 설치니? 점심도 도시락 싸주시고 저녁까지 차리시는데 아침이라도 제가 간단하게 준비하려고요. 아서라, 바깥 일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든데. 어머님은 뭐 노시는 분인가요? 들어가세요. 아침은 제가 할게요. 참 고집도. 살림도 그냥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빠르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 살림 익숙하지 못한 게 인지상정인걸. 그리고 난 내게 아침밥 얻어먹을 생각 없어. 왜요? 며느리랑 한 집서 사시는데 한 끼 정도는 며느리 밥 드셔야죠. 혜미야, 말했잖니. 너는 우리 태성이랑 결혼한 순간 이제부터 내 딸이라고. 딸한테 아침밥 만들라 시키는 엄마 봤어? 어휴, 아침부터 또 서로 일한다고 실랑이에요? 어머니, 그럼 이참에 태성 씨에게 아침 당번 시킬까요?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구나. 며느리는 바쁘게 사업을 이어가면서도 본인 잠도 부족하면서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를 차리곤 했습니다. 며느리나 저나 아들이나 모두 바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죠. 어머니, 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예정에 없던 이른 퇴근을 한 며느리가 넋이 나간 얼굴로 들어오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또 며느리가 하는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덜컥 겁이 나더군요. 무슨 일인데 그래? 퇴근까지 일찍 한 거 보면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아니요. 회사 일은 요즘 아주 잘 굴러가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뭐라고? 병원에서 너 임신은 힘들 거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해서 저도 지금 당최 믿기지가 않아서요. 병원은 가봤어? 확실한 거니? 실은 아침에 테스트기에 보고 두 줄이 나왔는데 태성 씨에게도 말은 안 했어요. 혹시나 아니면 실망할까 봐서요. 그런데 진짜든? 네.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내서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이 맞대요, 어머니. 감격해서 오열을 터뜨리는 며느리였습니다. 사실요, 며느리가 긴 시간 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임신은 마음속으로 포기를 했더랍니다. 병원에서 의사도 불임 가능성을 두고 치료를 시작했었고, 임신은커녕 며느리가 건강하게 살아만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던 형편이라 암 완치에 이어서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은 기적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와 며느리는 지난 힘든 투병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면서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둘이 혹시 싸웠어요? 저와 며느리가 끌어안고 우는 걸 보고 그런 말을 대뜸하는 아들이었어요. 태성아, 네가 아빠가 된다는구나. 뭐라고요? 내가 아빠가 된다니. 설마 당신... 여보, 나 임신했대요. 임신 8주 차래. 아들도 눈물을 왈칵 흘리며 버선발로 달려오더라고요. 정말이야, 여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다 있냐? 나도 한참을 못 믿겠어서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와 며느리, 아들, 온 식구가 삼겹살 파티를 벌였답니다. 며느리는 무탈하게 임신기간을 거치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순산했어요. 엄마, 우리 아들이요. 돌아가신 아빠 붕어빵이에요. 그러게, 어찌 된 게 우리 첫손주가 친할아버지를 똑 닮았구나. 신기하게도 먼저 세상을 떠난 저희 남편을 판에 박은 듯
닮은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저 역시 마음이 애잔해지더군요. 사부인,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아들까지 낳는 날이 오다니 정말이지 꿈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인. 아니에요. 아이들이 제일 고생이 많았죠, 뭐. 저와 사부인은 돌아가며 며느리 산후조리와 신생아 육아를 돌봤습니다. 산후조리를 끝내고 다시 사업일에 열심히 매진하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시작한 의상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운영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옷이 세련되고 가격은 또 합리적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매출이 나날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며느리 가게 옆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는 저의 매출도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바지 10벌이랑 재킷 20벌 수선 가능하세요? 얼마든지 콜이다. 어머님, 그럼 예쁘게 부탁드릴게요. 며느리 옷가게에서 들어오는 주문도 많았고 또 제 옷 수선과 리폼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제법 생길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사업이 잘 되면서 옷가게를 시작하고 4년 만에 제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과거의 빚을 모두 청산해 주었어요. 혜미야, 내가 대출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했구나. 너 뭔가 계산 잘못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께 제가 2배로 갚아드린다고요. 그냥 고마워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 약속을 지킨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의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최근에는 집도 더 넓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손주 녀석이 커가고 하니까 마당 딸린 주택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손주 녀석이 3살 되던 해에 아들과 며느리는 늦깎이 결혼식을 드디어 올리게 됐습니다. 떡 벌어지는 결혼식 대신에 집마당에서 조촐한 스몰 웨딩을 올리겠다는 아들내외였죠. 이제 너희 둘 좀 격식 있는 곳에서 결혼식 해도 되지 않니? 저나 그 사람이나 그런데 돈 쓰는 게 아깝다 주의라서요. 하긴 하객들 대접하랴 꽃장식 하랴 큰 데서 결혼하면 돈이 많이 들긴 하지. 예식 비용이 걱정이면 엄마가 도와주면 되는데. 아유, 엄마, 우리가 돈 없어서 스몰 웨딩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거창하게 예식에 쓸 돈이면 다른 데 쓰자 주의라 그런 거죠.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나 허례허식에 관심이 일절없는 아이들이랍니다. 새로 이사간 단독주택 마당에서 양가 직계 가족들과 최측근들 몇 명만 모여서 그야말로 스몰 웨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도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더니 저에게 수선을 부탁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디자인실에서 일단 드레스 초안이 나왔는데 뭔가 1%가 부족하네요. 그래? 그럼 결혼식 전에 얼른 손을 좀 봐야지. 안 그래?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께서 좀 다듬어 주시겠어요? 코사지랑 레이스가 좀 아쉬운데 어머니께서 조금만 리폼해 주시면 예뻐질 것 같아서요. 저는 며느리가 늦깎이 결혼식에 입는 웨딩드레스를 제가 손보게 되었다는 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며느리의 웨딩드레스를 장식했더랍니다. 제가 이래봬도 옷수선 경력 30년이라 웨딩드레스 리폼이긴 했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다행히 며느리도 제가 리폼한 웨딩드레스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요. 뭔가 아쉬운 1%가 어머니 손길에 확 사라졌어요. 이제 진짜 제가 입어야 하는 웨딩드레스 같아요, 어머님. 결혼식 당일날 베일도 제가 매만져주고 부케도 꽃시장에 가서 며느리와 함께 골라 제가 직접 만들어 주었답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5월 하순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사부인과 사돈처녀는 결혼식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요.
아장아장 걸어가는 저희 손자 다운이가 결혼식에 들러리를 섰습니다. 그리고 다운이가 뿌려놓은 꽃길 위로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천천히 입장을 했어요. 양가에서 모인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5년 전 딱 이맘때에 파토났던 결혼식 날이 어쩔 수 없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날 말도 없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며느리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났던 일, 아들이 울며 불며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지내던 일 등이 주마등처럼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건 5월의 환한 햇살 앞에서 결혼선언서를 읽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이랍니다. 며느리가 결혼선언문을 읽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사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부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더랍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사부인 덕에 우리 딸이 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먼 타국까지 따라가서 딸내미 병수 바라고 사위 밥 차려주느라 사부인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결혼식 받아두고 암 걸린 며느리를 다시 받아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흔합니까? 거기다 그 집 한 채 값 병원비까지 다 빚을 져서 마련을 해주시고요. 사부인 같은 시어머니 다시 없을 거라고 혜미에게 항상 말합니다. 정말 저한테보다 사부인께 더 잘하라고요. 그런 말을 하며 제 손을 토닥이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부인이었어요. 혜미처럼 당차고 야무진 아이를 며느리로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사부인. 인생을 살면서 완벽하게 행복한 하루가 있을까요? 60평생을 넘게 살아왔지만 그런 하루가 있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그 결혼식 날 제 기분이 딱 그랬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아주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아주 작은 오게티가 하나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없는 남편의 부재였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은 부성애가 남달리 강한 사람이었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일로 바쁘면서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운동도 빠뜨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피곤한데 그렇게 운동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 태성이 장가갈 때까지는 적어도 건강하게 버텨야 하니까 내가 이 약 물고 건강관리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던 남편 음성이 귓가에 쟁쟁하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결혼식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시큰한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는데 아들이 다가오더군요. 엄마, 좋은 날 왜 오세요? 너무 좋고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구나. 엄마, 아빠 생각나세요? 기어이 제 마음을 읽고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말끝마다 너 장가갈 때까지 건강해야 한다고 그런 말 자주 하시던 양반이라서 말이야. 네 아빠가 그런 말 하시면서 운동도 참 평소에 부지런히 하셨잖니? 아빠가 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겠죠? 아마 그러실 거야. 아빠 돌아가시던 날도 오늘처럼 날씨는 화창하고 햇살이 좋았잖니? 저도 아빠처럼 우리 다운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죠? 아장거리며 마당을 걸어다니는 손주 녀석을 보며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니? 아들은 크면서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간단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아 다운이에게 더없이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엄마, 저도 오늘따라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태성이 너도 고생 많았다. 대견해 우리 아들. 엄마 도움 아니었음 모든 게 다 불가능했어요.
엄마는 저의 하늘이자 구세주세요. 해질녘 노을이 찬찬히 깔릴 때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서도 한참 동안 마당에서 음식도 해먹고 샴페인도 마시며 가족 파티를 즐겼답니다. 꿈처럼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아들 내외가 늘 행복하기를 기원해봅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꿈처럼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